1998년 겨울,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 트로트 가수의 구성진 가락에 미뤄봤던 그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경쾌한 멜로디 이면에는 이 사회가 품고 있던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민낯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팽글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연말 가요대상을 거머쥐던 국민 트로트 가수. 하지만 그녀가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앙코르곡을 부르던 정확히 같은 시각, 그녀의 22살 난 지적장애 아들은 무참히 지지겨진 채 자택의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핏빛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은 검붉게 물들었고 벽면에는 짐승이 발버둥 친 듯한 처참한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의 참상을 취재하며 인간의 바닥을 목격해온 저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기괴한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그 참혹한 난도질 속에서도 아들의 시신에는 범인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7번. 17번이나 칼날이 몸을 파고드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지능이 7살에 머물러 있던 아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지켜든 살인마를 보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안심한 듯 해맑게 웃고 있었을 테니까요. 범인은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던, 결코 자신을 해칠 것이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간의 언론들은 빈집을 노린 뻔한 강도살인 혹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비관한 어느 가정의 가슴 아픈 비극 정도로 이 사건을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얄팍한 동정심이나 흔해 빠진 클리셰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탐욕이 빚어낸 완벽한 지옥도이며 가장 숭고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소름 끼치는 위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서늘하고 잔혹한 우리 사회의 잿더미입니다. 과연 그날 밤 가장 화려했던 무대의 조명과 가장 잔혹했던 지하실의 사륙 사이에는 어떤 거대한 파국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귀를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예측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뻔한 시나리오를 들이밀었습니다. 연말연시 텅 빈 부잣집을 노린 단순 강도살인. 화려한 무대 위 국민 가수의 자택이라는 점은 동네 삼류 양아치들의 군침을 흘리게 할 완벽한 먹잇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 현장을 덮고 있던 얕은 기만의 장막이 거치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뽀얀 먼지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실 탁자 위에는 그날 낮에 배달된 현금 다발이 든 봉투마저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돈을 노린 강도라는 애초의 가설은 현장 진입 5분 만에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원한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가수의 자리를 두고 다투던 라이벌의 짓일까요? 아니면 광적인 스토커의 엇나간 집착일까요? 저는 수십 년간 취재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살인마들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해온 기자입니다. 베테랑의 직감은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분노나 천박한 치정이 얽힌 복수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너무도 깔끔했고 동시에 너무도 기괴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굳게 잠긴 창문은 멀쩡했고 앞마당을 지키던 사나운 셰퍼드는 독극물이 든 고기 한 점 먹지 않은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던 겁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던 찰나 동네 불량배 하나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푼돈을 갈취해오던 동네 백수였습니다. 경찰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다 완강히 저항하는 아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그림. 언론에 발표하기 딱 좋은 대중이 가장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잊어버릴 완벽한 희생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취조실 형광등 아래에서 덜덜 떨며 마주 앉은 그 양아치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수사진의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갈겼습니다. 살인이 벌어지던 그 시각,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벌벌 떨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최근 들어 그 바보 같던 자식이 변했다는 겁니다. 늘 실실 웃고만 다니던 녀석의 눈빛에서 어딘가 짐승 같은 섬뜩한 욕기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동네에 혼자 있는 어린 또래 여자아이들의 뒤를 침 흘리며 쫓아다니는 기괴한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수사망을 빠져나가려는 불량배의 헛소리일까요? 경찰은 반신반의하며 그 즉시 아들의 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니 결코 세상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소름 끼치는 전리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또래 여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체육복 조각, 구석에 숨어서 몰래 찍은 듯한 기괴한 각도의 사진들, 그리고 핏자국과 오물이 선명하게 남은 찢겨진 셔츠 자락까지. 순백의 천사 같았던, 영원히 7살 지능에 머물러 있다며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가엾은 아들의 밤은 억눌린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끔찍한 괴물의 은밀한 아지트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엾은 장애인 아들을 향한 묻지마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곤마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누군가 고의로 아주 철저하고 잔혹하게 제거해버린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과연 누가 이 끔찍한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 어둠 속의 사냥꾼을 집 안으로 들이는 문을 열어준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망은 즉각 아들에게 피해를 입은 동네 여학생들의 주변으로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이윽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 하나가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 위에 앉혀졌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내. 아들에게 가장 심각한 추행을 당했던 어린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늘한 도축용 칼을 벼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가수의 대저택 주변을 밤낮 없이 배회하던 모습이 동네 주민들의 증언으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동기, 완벽한 도구, 완벽한 정황이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너머 일면경을 통해 그 사내를 관찰하던 저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거칠게 책상을 내리치며 사내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그 바보 행세를 하던 악마를 자식처럼 아끼던 칼로 직접 심판한 것이 아니냐며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사내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체념 섞인 자백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오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치광이 같은 기괴한 폭소였습니다. 사내는 형사들을 조롱하듯 핏발선 두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자신이 그 끔찍한 괴물의 배때기에 칼을 쑤셔 넣으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밤마다 도끼날을 갈며 그 견고한 대저택의 담벼락을 넘을 궁리만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행의 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칼자루를 쥐고 담장을 넘었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사냥감의 목통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저택의 뒷문으로 유유히 아주 기척도 없이 빠져나오는
정체불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자의 다급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오래된 극장에서 재미없는 연극 한 편을 다 보고 나오는 관객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열려진 지하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지독한 피비린내를 맡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그 짐승을 도축하고 깔끔하게 청소까지 끝마친 뒤 유령처럼 사라졌다는 사내의 증언은 결코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덜덜 떨리는 사내의 턱관절과 동공의 미세한 흔들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에 눈이 먼 아비의 서투른 복수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서늘한 그림자의 정체는 너무도 치밀하고 계산된, 어쩌면 막대한 자본과 권력이 개입된 완벽한 프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 끔찍한 현장 사진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는 기괴한 밀실. 범인은 사나운 셰퍼드를 잠재울 정확한 독극물의 양을 알았고 사설 경비업체의 복잡한 센서를 무력화시킬 코드를 꿰뚫고 있었으며 아들이 지하실에 혼자 머무는 정확한 시간대마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칼끝은 이제 가장 불편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만 했습니다. 그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어준 내부의 조력자. 짐승의 본성을 드러낸 아들의 끔찍한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사람들. 바로 그 화려한 저택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가족과 측근들로 수사망의 올가미가 좁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것은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이자 아들의 어머니인 국민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의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정확히 그 시각, 그녀는 수천 명의 관객과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화려한 스팽글 의상을 입고 눈물의 앙코르곡을 열창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와 전국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녀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철통같이 증명하는 거대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지독하게 완벽한 알리바이의 장막 뒤에서 서늘한 칼날을 쥐고 있었던 것일까요? 진실에 다가설수록 수사관들과 저의 숨통은 더욱 날카롭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국민 가수의 완벽한 알리바이 앞에서 수사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생방송 무대. 그 찬란한 조명 아래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던 어머니를 살인사건의 배우로 지목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방향을 틀어 철통 같은 저택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던 소수의 측근들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사흘 전 저택의 보안 시스템 비밀번호가 전면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깎아지른 듯한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 교체를 지시한 사람은 15년 넘게 가수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기괴한 성적 일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뒷수습하며 지켜보았을 인물이었고 어쩌면 그 더러운 비밀을 무기로 거액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형사들이 권총의 장정을 확인하며 그의 허름한 외곽 오피스텔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사건은 또 한 번 기괴한 미궁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매니저는 천장에 매달린 채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빚에 쪼들려 괴로웠다는 너무도 뻔하고 조잡한 유서 한 장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신이 나서 매니저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매니저가 돈을 노리고 저택에 침입했다가 아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죄책감과 경찰의 수사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극적인 소설이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을 보배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현장을 샅샅이 훑던 제 눈에는
너무도 노골적인 자귀성이 역겹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을 맨 밧줄의 매듭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자가 스스로 묶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고 단단한 특수 부대식 매듭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서가 놓인 책상 위에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워대던 매니저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재떨이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살로 위장된 또 다른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꼬리를 자르기 위한 무자비한 도추. 아들의 배를 가르고 깔끔하게 흔적을 지웠던 그 서늘한 유령은 이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매니저마저 완벽하게 도려내버렸습니다. 범인은 마치 발버둥 치는 경찰의 수사 방향을 허공에서 내려다보며 비웃기라도 하듯 한 발짝, 아니 10발짝 앞서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깔끔하게 소각되자 수사진은 집단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완벽한 미제 사건의 서늘한 그림자가 경찰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핏발선 눈으로 죽은 매니저의 최근 6개월치 대포폰 통화 내역과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수백 번씩 파헤치고 또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무심코 지나쳤던 너무도 미세해서 오히려 기괴한 단서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3달 전부터 매니저의 발신 내역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매주 목요일 자정마다 10초 남짓 짧게 찍혀있는 정체불명의 번호. 추적 결과 그 번호는 놀랍게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병원 VIP 병동 구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였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매니저가, 그것도 모두가 잠든 칠흑 같은 자정에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의 병동으로 정기적인 전화를 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적막한 공중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보고를 묵묵히 듣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참혹한 핏빛의 양의 씨앗은 피비린내 나는 지하실도 화려한 무대 위도 아닌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병원 VIP 병동.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화려하고도 은밀한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베테랑 기자의 모든 인맥과 노하우를 동원해 철저한 보안을 뚫고 병동의 은밀한 통화 기록과 의료 차트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이름 석자에 수십 년간 수많은 살인마들의 활자를 다뤄온 제 두 손이 무참히 떨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매니저가 매주 자정마다 숨죽여 보고를 올리던 그 공중전화의 수신자. 그것은 바로 화려한 스팽글 의상을 입고 전 국민을 울리고 웃기던 어머니, 국민 트로트 가수 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영원한 젊음과 열정을 노래했지만 그녀의 몸속에는 이미 손쓸 수 없이 퍼져버린 말기 췌장암 세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그녀에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는 단순한 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몸은 성인이지만 지능은 7살에 멈춰버린 가엾은 아들의 끔찍한 파국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녀를 밤마다 지옥불에 밀어 넣은 것은 아들이 혼자 남겨진다는 얄팍한 슬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히 순백의 천사일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의 욕기를 품은 끔찍한 성범죄자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그 소름 끼치는 민낯을 말입니다. 동네 여자아이들의 뒤를 쫓고 그들의 체육복을 수집하며 어둠 속에서 헐떡이던 아들의 괴물 같은 모습을 어머니는 그 화려한 대저택의 은밀한 공간에서 핏발선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거대한 저택과 막대한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삐 풀린 짐승처럼 날뛸 아들은 머지않아 세상의 그 더러운 본성을 들킬 것이고 전 국민의 조롱거리이자 흉악한 성범죄자를 전락해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비참하게 늙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대중의 사랑과 완벽한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온 톱스타 어머니에게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잿더미이자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가장 숭고해야 할 모정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도축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족과도 같던 매니저를 시켜 어둠의 세계에서 가장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는 서늘한 유령들을 고용했습니다. 아들이 더 끔찍한 괴물이 되어 세상의 돌팔매를 맞기 전에 대중들에게 영원히 가엾고 순수한 천사로 기억될 수 있을 바로 지금 그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사건 당일 아들이 17번이나 칼에 찔리면서도 단 한 번의 저항조차 하지 않고 해맑게 웃고 있었던 기괴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온 킬러의 손에 평소 어머니가 아들에게 쥐어주던 달콤한 간식과 함께 이 아저씨를 따라가면 엄마가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지독한 거짓 약속이 들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가 보내준 천사라고 굳게 믿었던 아들은 살점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환희에 찬 미소를 지으며 피 웅덩이 속으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무가 완벽하게 끝난 후 이 참혹한 핏빛 재앙의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인물인 매니저마저 특수 매듭으로 가차없이 목을 매달아 버림으로써 어머니는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성체의 마지막 흔적까지 깔끔하게 소각해버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전 국민을 향해 흘리던 그녀의 눈물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비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살인을 완성해낸 안도감이자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순수함을 영원히 팍지해버린 지독한 위선의 결정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완벽한 비극으로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가엾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마가 되어버린 어머니의 비뚤어진 모정을 대서특필하기 바빴고 대중은 눈물과 분노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본 베테랑의 직감은 이 거대한 파국의 밑바닥에 아직 거치지 않은 가장 끔찍한 잿더미가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직전 매니저의 은신처에서 미처 소각되지 못한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가 압수물 상자 밑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속 인화된 사진들이 세상의 빛을 본 순간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짜놓은 완벽한 사륙의 무대는 가장 처참하고 기괴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여학생들의 도철 사진. 그 사진들의 구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모든 앵글은 한결같이 지면에서 180cm가 넘는 장신의 시선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7살 지능의 구분 등을 하고 걸음걸이마저 불편했던 아들의 시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사진의 모서리마다 희미하게 찍혀 있는 카메라 스트랩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매니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가죽 스트랩의 문양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네 여학생들의 뒤를 쫓으며 짐승의 욕기를 채웠던 진짜 괴물은 아들이 아니라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성범죄 행각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그 모든 더러운 전리품을 바보 같던 아들의 방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아 이성이 마비된 가수를 찾아가 아들이 통제 불능의 괴물로 변해간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며 침묵의 대가로 끊임없이 거액의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영원히 사랑했던 순백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 가엾고 무고한 천사의 배를 스스로 갈라버렸습니다.
가장 숭고한 모정이라는 위선에 취해 정작 아들의 진실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 지독한 거짓말에 속아 살인마의 손을 빌렸던 것입니다. 칼날이 몸을 파고드는 17번의 고통 속에서도 해맑게 웃고 있던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점의 얼룩도 없는 순수한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수갑을 찬 채 이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그녀의 얼굴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지어 보이던 그 환희의 미소는 산산조각이 났고 병실의 차가운 바닥을 피가 나도록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만이 적막한 요양병원의 밤을 찢어발겼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한 가족의 몰락이 아닙니다. 완벽한 이미지라는 얄팍한 허상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도축해버린 우리 사회의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이 빚어낸 핏빛 재앙입니다. 화려한 스팽글 의상 뒤에 숨겨진 가장 잔혹하고 비릿한 민낯. 영원한 천사로 남고 싶었던 어머니의 일그러진 욕망은 결국 자신과 무고한 아들을 구제불능의 지옥불로 밀어넣으며 영원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화면 속 그녀의 경쾌한 트로트 가락은 그 어떤 장송곡보다 서늘하고 기괴하게 우리의 귓가를 맴돌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혹한 심판은 이미 또아리를 틀고 그녀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